우리가 지난주에 설명을 한번 했거든요. 학원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설명이고, 아마 지금쯤 대부분의 분들이 내신 대비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은 내신 대비고, 중학교 3학년들은 조금 시간이 있으시고, 그러신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진행하는 윈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브라인드 서류평가 실효성 의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 한 2년, 3년 정도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브라인드 면접이나 브라인드 서류평가. 이러면 결국은 뭐냐면 고등학교의 유형이라든가 고등학교의 특징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내신 성적만으로 뽑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신 성적만 반영되니까 학교 유형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이제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선발 비율을 보고 있는 건데 특히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일반 전형에서 보면은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전년도에 20.3%에서 28.3%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가. 그리고 자공고의 비율은 2.4에서 2.0%로 줄었고 자사고의 비율은 16.2%에서 16.8%, 과학고는 7.3%, 영재고가 19.3%, 외고의 비율이 13.5%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늘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서류평가나 면접고사에 대한 브라인드가 강화되면 마치 입시가 내신 중심의 입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전히 이제 대학 입시에서는 고등학교 유형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뭐 여기 서울이나 아니면 뭐 분당 쪽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학교 프로파일이 어느 정도 인정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그 홈페이지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요. 고등학교 조사를 해보면 그 고등학교의 학생 수라든가 진학률이라든가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대학에서 그런 부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2024학년도로 가면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학생부가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학생부가 바뀌어도 사실 우리나라 학생부가 전 세계 학생부 중에 가장 복잡해요. 또 좋게 말하면 가장 잘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른 나라의 학생부는 대부분 그냥 성적 증명서만 나와 있는 형태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뭐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외국인 전형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많은 학생들의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보는 점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학생부가 좀 특이한 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장점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2024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주목할 점들은 첫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수상 경력이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특히 독서 같은 경우도 도서명이나 저자까지 반영이 되다가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지거든요. 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신 성적은 당연히 중요하고 동아리 활동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인 비기재니까 봉사활동의 영향력이 사실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독서도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 수상 같은 경우도 대입에 미반영이 되니까 사실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는 게 동아리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율이나 진로 활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학생부는 기재를 되게 잘해야 돼요. 특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학생부를 첫 번째는 학교가 좀 안 좋은 학교들은 잘 안 써주죠. 첫 번째는. 학교가 좋은 학교는 학생이 쓴 내용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해주는데 사실상 대학에서 이걸 다 알다 보니까 대학에서 학생부가 과다 기재되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등학교의 유형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고등학교 유형이라고 하면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자사고냐, 외고냐, 과학고냐, 영재고냐, 아니면 강남의 일반고냐. 이건데 사실 강남 일반고도 어떤 분들은 강남 일반고가 무슨 자사고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냥 강남 일반고는 그냥 일반고예요. 분당 일반고도 그냥 일반고예요. 근데 강남 일반고들 중에서 진학률이 우수한 학교들이 있죠. 진학률이 우수한 학교들.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다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독서 활동이에요. 독서.
독서가 대부분 이제 볼 때는 대입이 미반영이 되니까 독서 활동 중요하지 않으니까 책 안 읽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독서가 중요한 이유는 독서가 진로를 보여줘요. 진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로 방향을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질 때 학생의 진로 방향이나 탐구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율 탐구를 한다. 내가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거나 내가 예를 들어 경영 컨설턴트가 되고 싶으면 첫 번째 보여줄 수 있는 게 동아리 활동. 그러면 그 동아리 활동에서 뭐를 하게 되냐면 학습이나 활동을 하게 되어져 있고 그 자율 활동의 기반이 바로 독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는 항목은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지지만 자율이나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탐구 활동으로 활용이 되어지는 게 독서 활동이기 때문에 독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학생부 기재는 되게 중요해요. 기재 관리를 잘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실제 출신고등학교 유형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과다 기재돼도 별 영향력 없다라고 하지만 최소한 학생부에서 뭐는 보여줘야 되냐면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 그 다음에 탐구 의지, 그 다음에 진로 방향성은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상담을 오셨던 분들 중에 저쪽에 강북 쪽에 계시는 분들은 내신 성적이 1.0이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근데 자연계에서 내신 성적이 1.0이면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어디냐 그러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으로 농생명계열 쪽 가는 거.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가는 거 밖에 없어요. 내신 성적 1.0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1.0에 뭐가 결합이 돼야 되냐? 첫 번째는 학생부의 우수성이 인정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붙어야 의학계열 쪽의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내신 성적만으로 가능한 거는 서울 주요 대학들 중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의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 점을 꼭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수능 응시 원서 접수 결과와 재수생의 비율인데 이게 가장 주목할 점들이 재수생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재수생이 늘면 뭐 내가 재수하니까 내가 유리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재수생 말고 그러니까 1월이나 2월 달부터 재수하는 이런 애들 말고 어떤 재수생이 위험한 애들이냐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대, 약대를 걸어놓고 재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상위권 재수생들인데 수능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되게 불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수능이 어렵다는 거예요. 수능이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수능이 어렵게 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다수생이 많아져요. 다수생. 재수 말고 3수, 4수, 5수 그리고 어머니들처럼 가정주부도 재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이제 의학 계열이 점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회적인 구조가 대부분 일반 직종보다는 라이센스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의대나 약대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수능이라는 공부가 아시는 것처럼 재수생보다 3수생보다 4수생이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게 재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시험에서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영역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수능이 어렵다고 하는데 뉴스 보니까 가채점을 해봤더니 수능 만점자가 2명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만점자가 2명이 나왔다는 얘기는 수능이 어려웠다의 의미도 있지만 만점을 맞기가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다수생이 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재수생이 올해 비율이 31.1%죠. 재수생의 비율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29%. 여기 보니까 2021학년도에 졸업생만 보면 27%, 2022학년도 64%였다가 올해 2023학년도로 가면서 졸업생만 28%, 여기다 검정고시까지 합치면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30%를 넘었어요. 재수생의 비율이. 재수생의 비율이 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의 학력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요. 학력 격차가. 그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이거죠. 나는 어차피 인서울이 목표니까. 나는 그냥 2등급만 맞으면 되고 3등급만 맞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만점을 맞거나 고득점자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수능이라는 시험도 100분 이하 표준 점수이기 때문에 상위 누적 비율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내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수시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잘 보면 나는 못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이제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위 점수대의 학생들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못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의 학력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데 이건 2021학년도 데이터예요. 이때부터 발표를 안 해요. 네. 2021학년도를 보면 국어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점수가 평균 점수가 96.3점 표준 점수일 때 재수생의 점수가 109.6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수를 해야 대학을 간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수능을 보는 전형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시 전형에서 수능이 반영이 되어지지 않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려고 한다면 재수생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만 내가 만약에 수시 전형에서 의예과를 가려고 한다. 약대를 가려고 한다. 수능 체제를 보려고 한다. 정시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수능이 이만큼 영향력이 되게 커진 거예요. 점점점. 이런 점들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요거는 이제 올해 수능을 봤었던 건데 여기 이제 2021학년도입니다. 여기 2022학년도가 작년도. 여기 2021학년도를 보면 국어의 100점일 때 표준 점수가 144점이었어요. 근데 2022학년도 국어 표준 점수 만점이 148점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2022학년도 수능이 어려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표준 점수 만점이 148점이고 중요한 거는 만점과 1등급의 간격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보면 148점과 131점이기 때문에 1등급과 만점의 점수 차이가 17점이 벌어지는 거고 여기는 점수가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14점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이 어려워지면 1등급과 만점자,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간격이 벌어져요. 점차적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수능이 좀 쉬웠다. 이렇게 입시기관에서는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말, 수능 채점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하는 말, 수능 다 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다 달라요. 그냥 하는 말을 자꾸 믿으면 안 돼요. 보는 것처럼 2023학년도 수능 쉬웠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입시기관이 1등급은 진학사나 이투스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131점 정도를 만점으로 보고 메가스터디는 130점, 대성이나 UA는 129점 정도를 보고 있고 2등급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게 종로나 UA는 전년도보다 1점 정도 떨어진 123점 정도로 본다. 이러기 때문에 사실 전년도보다 조금 표점이 낮아졌을 뿐이지 2021학년도에 비하면 난이도 차이가 되게 커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내가 목표하는 등급이 첫 번째는 수시 전형에서 나는 수능 최저 충족해가지고 의대를 가고 싶어 아니면 서울의 주요 대학을 가고 싶으면 대부분 1등급과 2등급을 맞는 구간이 되게 중요한 거고 내가 정시에서 의학교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1등급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등급과 만점의 이 구간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구간 안으로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죠. 그만큼 이제 정시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요즘의 입시는 사실은 고등학교 3년 안에 끝나지 못하는 입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고등학교 4년이 돼서 성공하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착실하게 해놓지 못하면 재수에도 성공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우리 애는 뭐 재수할 거야. 재수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재수의 성공은 고등학교 1, 2, 3학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능 공부를 해놨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지방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하신 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니면서 내신 성적이 1.123을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역 인재 전용의 원서를 썼더니 수능 최저가 안 되니까 떨어지고 그럼 재수를 하죠. 그럼 내신 성적 1.12로 수능 최저 충족해서 의대를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고등학교 3학년 때 상담했던 애가 재수해서 상담을 해보면 고등학교 때 내신과 차이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무슨 말이냐면 내신은 다른 학생들 공부 안 할 때 나 혼자 공부하면 되는 게 내신. 그럼 성적 오르죠? 근데 수능은 다른 애들과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 쪽 애들은 수능 공부하는 애들이 비율이 많아요. 흔히 말하면 한 학급에 20명이 있다. 그럼 20명 중에 수능 공부하는 애들이 최소한 15명은 될 거예요. 지방으로 가면 20명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공부하는 애들이 4, 5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수능 공부를 안 한 애들이 재수를 해서 수능 공부를 하지만 결국은 수능 최저가 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과정이. 요거는 이제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가채점을 토대로 해서 수학 표준 점수 변화인데 국어와 마찬가지로 올해 수능도 상당히 어려웠다. 이 점이고 수능은 결코 쉬워지지 않는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이 쉬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시험이 수시에서 최저로만 활용이 되거나 정시에서 100분의 표준 점수로 활용이 되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 정시, 수능이라는 시험은 수시와 정시의 두 가지 요소를 같이 충족해야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득점자들의 비율이 늘고 다수생이 늘기 때문에 수능은 항상 난이도가 있는 두세 문제의 변별력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이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요즘에 대학 입시는 사실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로 대학 입시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첫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강남, 송파, 분당 정도야. 이러면 대학 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의 주요 대학을 노린다. 이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시로 대학 간다. 이 방법인 거고 내가 만약에 살고 있는 지역이 지방에 살고 있다. 그럼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노리기가 어려워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라인까지가 학종 라인이기 때문에 학종 라인을 건들기가 어려우니까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은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수능 체제를 얹어가지고 지역인재 전형의 의학기회를 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대학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어디냐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전형에서 가능한 범위. 자, 내가 서울에 강남에 살고 있어. 그럼 이 서울 강남 지역에서 유리한 거는 첫 번째는 수능. 두 번째는 뭐냐면 학종형에서 유리한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의대나 치대를 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여기 이제 2023학년도인데 2023학년도 의대를 수시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876명인데 서울, 경기에서 뽑는 인원이 600명. 그 다음에 경남, 경북에서 534명. 그 다음에 전남, 전북에서 325명. 충청도에서 242. 그 다음에 강원 지역이 178인데 주목할 점은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의학기회를 뽑는 게 학종형이 71%예요. 학종이. 그 다음에 교과가 14%.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 경남, 경북은 지역인재가 52%. 그 다음에 전남으로 가면 61%예요. 그리고 이게 2024학년도로 가면 확대돼요. 근데 문제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경북대를 쓰거나 부산대를 쓴 내신 성적 1.0이 바로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고 여기서 학종형으로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울은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이 성적이 이쪽으로 다 몰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사실은 내신 성적 1.1이거나 1.2 아니면 학교 프로파일이 아주 우수한 경우가 아니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의대나 치대를 가기가 불가능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다 지방으로 가야 돼요. 지방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경남, 경북 지역의 학생부 종합전형 6%, 그 다음에 교과 26%, 이게 바로 서울, 경기, 인천 아이들이 가는 지역. 여기가 서울, 경기, 인천이 가는 지역. 여기가 서울, 경기, 인천이 가는 지역이고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쪽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강원. 첫 번째 한림대나 연세대학교 미래. 두 번째 가는 지역이 단대천원이나 그 다음에 건국대 글로벌 같은 충청 지역. 세 번째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전라남도. 그 다음에 경상북도.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는 게 경상남도예요. 지역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요것도 이제 치대도 보시면 마찬가지. 똑같이 구조가. 치대도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은 109명밖에 안 뽑아요. 치대가. 서울, 경기에 엄청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치대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 전북, 조선, 원광대 155명. 그 다음에 여기가 경상북도가 72명밖에 안 되고 서울이 109명. 그러니까 사실은 치과대학 가기가 가장 좋은 지역은 어디냐? 전남, 전북 지역.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내가 강남 지역에 살고 있고 내신 성적이 우수하니까 의대 가기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의대 가려면 다 지역인재로 가야 돼요. 무조건 다.
지역인재로 가서 내신 정도 쌓아야 되는데 또 지역인재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신이 정말 치열하거든요.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내신 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결코 쉽지 않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거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정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징과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특징에 따라서 입시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럼 내가 강남 지역에 살고 있고 서울 지역에 살고 있으면 뭐다?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두 번째는 정시전형이라는 거예요. 그 점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학생부에 대한 관리 되게 중요하고 수능에 대한 공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학생부 교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이 그 지역의 교과 전형, 뭐 경북대, 조선대, 아니면 서울로 올라와봤자 교과 전형으로 가면 뭐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나 아니면은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이거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상위 대학으로 올라가면 다 수능 체제가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에 다니시는 분들은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수능 체제가 반드시 결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결론은 겨울방학이 매우 중요하다. 겨울방학 정말 중요하다. 겨울방학이 중요한 건 뭐 그 하나죠. 일단 애를 붙잡아 놓고 시켜야 돼요. 애들은 겨울방학 때 나름대로 공부 계획과 나름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 학원 저 학원을 돌아다니다 보면 왔다 갔다 소모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고, 제일 핵심은 뭐냐면 근처에 좋은 학원들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붙잡아 놓고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학원에서는 오전에 8시부터 저녁에 10시, 또는 근처에 학사 이용하시는 분들 11시, 또는 집이 가까우신 분들은 12시까지 학원에서 학습관리를 진행을 합니다. 오전에 8시에 와서 12시까지 학원에서 학습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런 고등학생이 하이퍼 리뷰 윈터스쿨에 좀 잘 맞는다. 그냥 거의 뭐 대부분 다 모두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모든 학생들 뭐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올라서 고민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인 거고, 학습의 기초가 부족하고 올바른 학습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지금 성적은 조금 내신 성적이 부족하지만 꼭 의대 가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학원이 한 20년 됐습니다. 제가 학원 차린 지가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학원 차려서 한 5년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정도 됐고, 20년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20년이 되니까 학원이 좀 더 안정화되어진다. 학원이 보통 보면 적어도 한 5년, 10년 정도는 되어야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장기 근속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학원에서는 의학계열 윈터스쿨 프로그램으로 학생 맞춤 1대1 수업과 소수 수준별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인 윈터스쿨이 하루에 7교시 정도 수업을 하면 7교시 수업하고 왔다 갔다 하면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 4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윈터스쿨의 목적이 새로운 환경에서 동기부여를 목표로 삼으시면 이렇게 공기 좋은 데로 가서 밥도 먹으면서 그 동기부여 받으면 돼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동기부여를 떠나서 학습적인 성취를 거두겠다라고 하면 핵심은 뭐냐면 현재 학생이 공부하고 있던 교재나 진도가 그대로 연결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그래야 윈터스쿨에서 공부하고 다시 집으로 복귀했었을 때 그게 연계성이 발생이 되니까. 그러게 하려면 하루에 7교시, 8교시 수업하던 거를 수업을 줄여야죠. 그걸 한 4교시 정도로 줄이고, 수업이 줄어야 자기 공부 시간이 늘어나니까. 근데 수업을 줄이려면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이 되어야만 수업이 줄어야 돼요. 그래야만 학습의 능률도 흐르고 학생이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던 진도를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학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은 한 반에 한 5, 6명 정도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특히 국어하고 수학은 1대1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 1대1 수업이 알바생이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원에 계시는 권영민 선생님이 수학 수업을 그룹 수업을 했다. 그럼 그 선생님이 다시 1대1 수업을. 김현미 선생님이 국어 수업을 했다. 그럼 다시 그 선생님이 1대1 수업을. 그래서 결국은 1대1 수업에서는 학생이 취약한 부분들을 소화시킬 수가 있고, 그룹 수업에서는 수준별 공통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진행하는 시간표가 1, 2, 3, 4, 5, 6, 7, 8, 9시를 연이어서 수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은 에너지가 다 소모되죠.
학교 같은 거는 그냥 1교시부터 쭉 수업을 이어서 하는 거는 사실은 학생 편의보다는 그냥 학원 운영 편의로 진행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근본적으로 학원에 와서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집중력이 발생이 되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전에 학원에 오면 먼저 등원하고 스터디 플래너를 먼저 써요. 요거 이제 쓴 거를 제출하죠.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전에 간단하게 모의고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다 그러면 30문제 중에서 절반 정도의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고 요걸 채점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채점을 해야만 학원에서 실제 아이의 성적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요거를 하고 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오답을 하겠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문제 푸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데, 특히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노출하는 거 싫어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적표도 안 가져오는 애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성적 제출하지 않는 애들도 있고, 자기 성적이 드러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모든 분들이 다 아시지만 학생이 가지고 있는 현재 성적이 계속하게 투명하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묵힌 게 언젠가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의 현재 공부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마다 시간표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수학 개인 수업이 있다. 1대1 과외식 수업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하고, 그리고 여기 또 개인 수업이 있는 거고, 또 뒷시간에 그룹 수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수업의 징검다리를 줘요. 그래서 학원에 오면 여기 4층은 주로 대부분 다 강의실로 되어져 있고, 3층은 이제 개인별 학습 공간으로 해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3층에서는 개인별 학습 공간, 그 다음에 부원장님이 애들 스터디 플래너 작성했었던 거 관리하고, 또 실장님이 저녁에 애들 귀가하기 전에 하루 동안에 공부했었던 내용들 확인하고 다시 카운셀링 진행하는 과정들, 또 이제 4층에서는 대학생 멘토들이 또 있거든요. 멘토들이 이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도 멘토링도 하고, 모르는 거 질문도 받고, 이런 과정들로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프로그램에 이렇게 피드백식 시간표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방학 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설명회를 해요. 애들 이렇게 모아놓고 학년별로 입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실 가장 입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입시에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입시와 부모님들에게 말하는 좀 입시는 좀 다르겠죠. 부모님들한테는 앞으로의 방향성과 사실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한다면, 학생들에게는 너가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너의 꿈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돼.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아마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요 설명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부원장님이 간단하게 인사드리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